기후 얘기는 뭐 요새 너무 많이 들으셔서 기후 위기 시대 대응과 정책 시사점이라고 했는데,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정부는 너무 기후 문제에 대해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이긴 한데요. 어쨌든 좀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 간단히 좀 말씀드리고, 어, 아마 지난 몇 년간 그 뭐 1.5도가 올라가니 2도가 올라가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IPCC라고 해서 유엔 산하의 과학자들 모임인데, 제가 거기 총괄 주저자로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난 한 5년 동안.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보고서의 메시지하고 포함해서 간단히 좀 30분 이내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의 과학적 사실이라는 게 제가 좀 오늘 좀 강조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대응과 영향, 정책 시사점인데, 저희 나라는 너무나 기후변화의 과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 문제를 너무 정치화 시켜갖고 잘 모르는 정치인들이 그냥 너도 나도 다 기후변화, 기후변화 하는데, 사실은 기후변화는 이게 과학에 근거한, 과학에 기반한 얘기인데, 그 부분은 너무나 다들 정책이든 정치든 일반인이든 전부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에 대한 그 과학적 사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냥 너무 정쟁화해서 정치화 시킨 게 한국의 현실에서 너무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런 얘기 좀 하고 마지막에 뭐 정책 시사점에 대한 얘기 주로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대기해양청이라는 데서 1959년부터요, 그 하와이 근처에 마누나로아라는 섬이 있습니다. 거기서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매일인데 재고 있습니다. 대기권의 농도를 재고 있고요. 제가 요거 한다고 봤더니 지난달 3월 달에 평균이 지금 425 ppm인데 1959년부터 재고 있습니다. 이게 계절적으로 업앤다운이 있긴 하고, 그 전에 1860년부터 지금 돼 있는 거는 북극 남극의 그 얼음 속에 있는 탄소를 갖고 탄소 농도를 재고 있었는데요. 이 얘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저희가 너무나 많이 듣고 있는 1.5도로 온도 상승을 억제해야 된다, 뭐 2도로 억제해야 된다라는 게 좀 일반인들이 쉽게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온도로 표시한 것뿐이지, 실제로는 대기권의 이산화탄소 농도입니다. 농도가 보시면 1860년 이전이라고 하는 게 산업혁명 이전이거든요. 산업혁명 이전에 대기권의 농도는 평균적으로 275 ppm이었습니다. 그게 물론 계절적으로 업앤다운이 있지만 그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인간이 너무나도 많이 화석연료를 쓰는 바람에 대기권의 농도가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2024년 3월 평균이 425 ppm인데, 이게 450 ppm 정도가 되면요, 거의 산업혁명 이전하고 비교해서 1.5도가 올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비슷하게. 뭐 1대1 대응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2도 이내로 억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2도라는 게 275 ppm의 2배가 되는 550 ppm입니다. 550 ppm이 되면 거의 2도쯤 올라가는 게 되는 건데, 과학자들이 생각했던 거는 그런 것들이 금세기 말쯤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점점 앞당겨져서 저희가 2050년에 가서 거의 모든 나라가 탄소 중립을 하겠다, 탄소 배출을 안 하겠다, 아니면 뭐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아니면 2030년 앞으로 6년 후에 우리나라는 2019년 대비 탄소 배출량을 40% 줄이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2000 몇십 년에 가서 뭐 지금부터 한 10년 이내에 1.5도는 넘어가게 됩니다. 산업혁명하고 비교해서. 왜냐하면 지금 같은 속도로 탄소의 농도가 올라간다면, 지금 425 ppm이거든요.
근데 1년에 한 2-3 ppm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5도는 뭐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가능한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전 세계가 제로로 지금 당장 만들어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탄소 배출을 하시면 한 적어도 100년 탄소는 어떤 온실가스는 10,000년 이상 대기권에 머물기 때문에 지금 당장 줄여도 온도가 올라가는 건 불가피하고, 혹시 인간이 잘해서 2도 내에 억제를 해보겠다 하면은 지금부터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에 이 IPCC 6차 종합보고서라는 게 나왔거든요. 이건 한 7년 이상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여서 이 참여한 사람은 몇천 명이 넘습니다. 이 정책 당국자들을 위한 서머리 리포트를 냈고요. 이거 다 합치면 10,000페이지도 넘는 보고서인데 읽을 수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정책 당국자들을 위한 요약본을 냈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와 미래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2도가 올라갈지 6도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번 보고서 처음 나온 내용인데 그런 시나리오에 따라서 온도가 많이 올라가건 적게 올라가건 1920년대 태어난 2020년대 태어난 세대나 1950년대 태어난 세대나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미래 세대는 지금 제가 어디서 얘기할 때 미래 세대는 미래에 살고 있는 사람 모두 다를 얘기하는 거지 청년만이 미래 세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30년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미래 세대인데 그 미래 세대 모두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미래 세대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 세대의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매우 심각한 글로벌 워밍의 영향을 받을 거냐, 적게 받을 거냐, 그거에 따라 미래 세대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기후변화 얘기에서 제가 정말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온도가 아닙니다. 기후변화 문제에서 가장 큰 거는 온도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온도는 올라가는 거죠. 1.5도가 올라가든 2도가 올라가든 올라가는데 온도보다 더 제 생각에는 인간이나 자연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는 강수량의 변화입니다. 그게 강수량이 됐던 적설량이 됐던, 인간이 물을 얻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는 건데 그 강수량의 평균 강수량이 변할 뿐 아니라 강수량의 패턴도 변합니다. 제일 처음에 보시는 건 지구가 점점 더워진다는 거고요. 옛날에는 이게 뭐 2050년에 가서 이렇다, 2100년에 가서 이렇다 했는데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산업혁명 이전과 비교해서 1.5도가 올라갔을 때, 2도가 올라갔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 그림은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땅 속에 뭐 습기가 얼마나 있느냐, 아니면은 비가 오는 날이 뭐 얼마나 변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데, 보시면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텐데 2022년 여름에, 가을이죠. 뭐 9월 달에 강남역에서 하루에 그냥 뭐 400mm 폭우가 내려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죽고, 뭐 그때 침수된 자동차가 뭐 8천억이니 1조니 뭐 이러고, 얼마 전에 두바이 공항이 물에 잠겼습니다. 두바이 공항이 비가 안 오는 데서 1년 강수량의 반이 내려서 공항이 쓴 적이 있고, 제가 작년에 울란바토르라는 몽고에 여름에 갔었는데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났어요. 그 비가 내렸다는 게 몇십 밀리밖에 안 되는 비인데 배수 시설이 없고 이러니까 울란바토르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의 영향은 기온도 기온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물이 너무 많이, 강수량의 변화가 생겼을 때 얘기고요. 반대로 물이 너무 적게 됐을 때 생긴 현상은 대표적인 게 자연 발화로 생기는 산불입니다. 아마 지난 3월인가요? 작년 3월인가? 캐나다 동부에 산불이 나서요.
자연 발화로 너무 건조해서 하루 동안 뉴욕하고 워싱턴이 쓴 적이 있습니다. 뉴욕하고 워싱턴이 하루를 섰습니다. 학교 나가지 마라. 워싱턴 공공기관이 문을 닫았는데 바람에 날려오는 미세먼지 때문에요. 그 산불의 재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재해라는 것이 전부 물이 많거나 적거나의 현상이고 가뭄의 피해도 상당합니다. 산불 때문에. 그래서 저희 나라 강릉 산불 같은 경우도 뭐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서 이 기후변화는 저는 온도보다는 인간은 온도의 변화에 대해서 뭐 1.5도 같은 거는 사실은 집에 들어앉아서 에어컨을 켜거나 선풍기를 켜라. 이게 일본이 몇 년 전에 아주 더웠을 때 일본 환경성이 일본 국민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나오지 마라. 집에 앉아서 에어컨 켜고 있어라. 그래서 온도는 어떻게 뭐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는 적응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중요한 건 물입니다. 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 이제는 영향이 너무 커서 인간의 건강에까지 생태계의 변화와 인간의 건강에까지 미치게 됐다라는 거고 이게 정말 심각한데요. 생태계에 미친 영향 대표적인 게 지금 요새 뭐 저희 뭐 사과값 때문에 난리인데요. 사과값이 뭐 물가가 올라서 사과값이 오른 것도 있지만 더 이상 남한에서 사과가 안 됩니다. 이제 사과가 대구에서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강원도에서 돼요. 강원도. 조금 더 있으면 이제 북한에서 사과가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건 생태계 자체가 변하는 거고요. 인간에 미치는 영향은 뭐 굉장히 심각하죠. 온도 때문에 생기는 뭐 온열병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인성 질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건 종합적인 보고서였고 제가 관여했던 거는 이제 2022년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요거는 특히 IPCC 중에서도 온실가스 어떻게 줄일 거냐,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일 거냐 하는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워킹 그룹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제가 간단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보시면 2019년까지요. 그렇게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했어도 뭐 파리 뭐 협약 뭐 등등 여러 가지 했어도 우리나라 포함해서 2019년까지는 전 세계 온실가스는 계속 늘었습니다. 59 기가톤이라고 하는 건 뭐 엄청난 양인데요. 59니까 5조 9천 톤이죠. 뭐 이게 엄청난 이산화탄소 배출이 계속 늘어왔다는 거고요. 그 중에 한 3분의 2는 이산화탄소고 나머지는 뭐 메탄도 있고 뭐 토지를 녹색 토지에서 도시화를 시키고 그런 거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이 계속 늘어왔다는 건데 앞으로 줄여라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줄일 수 있을 거냐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있지만 IPCC 얘기는 정책하고 금융, 돈하고 기술 그 밖에 여러 가지로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기 보고서에서도 온난화를 1.5도 이내로 제한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지금 보시면 2019년까지 이렇고요. 2022년까지 배출도 코로나 이후에 다시 늘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1점 몇 퍼센트 온실가스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2030년, 6년 후에 전 세계가 43%를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1.5도를 억제하려면. 그래서 지금 보시면 1.5도 하려면 2025년에 내년에 전 세계 온실가스가 피크를 찍고 그 다음에 2030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의 43%를 줄여야 되니 이게 쉬운 목표가 아니고 우리나라가 뭐 40% 말도 안 되게 얘기했지만 전 세계가 볼 때는 이거 한국이라는 나라는 평균도 못하네 하는 거죠. 전 세계가 43% 줄여야 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40% 줄인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냥 뭐 줄이나 보다지 잘한다라고 얘기 들을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온난화를 2도로 제한하려면 전 세계 배출량은 2030년까지
27%를 줄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제가 보기에 뭐 거의 불가능한 일. 근데 이제 IPCC 메시지 중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라서 이 그림을 넣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년까지 전 세계 줄여야 되는 배출량의 반 이상은 기술이 굉장히 발전해서 탄소 톤당 100불 이하로 줄일 수 있다. 그중에서도 반 이상은 20불, 2만 원 조금 넘는 돈으로 탄소 비용을 가격을 매기면 그게 배출권이 됐던 탄소 세가 됐던 줄일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책, 기술, 금융의 얘기인데 보시면요, 제일 왼쪽 게 태양광이거든요. 태양광이 2000년하고 2020년 사이에 가격이 거의 75% 떨어졌습니다. 20년 동안. 이게 기술이 발전했던 시장이 커졌던 75%의 가격 하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태양광이 많이 이렇게 확대가 된 건데 지금 제가 여기저기서 소형 원자로라든가 수소 얘기를 하면 저쪽 환경 NGO나 진보 쪽 사람들은 야, 정태희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저 가격이 얼마나 비싼데 저런 얘기를 하냐. 태양광을 해야지. 뭐 이렇게 공격을 받는데 그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요. 2000년에요. 지금부터 24년 전에 전 세계 에너지 학자든 뭐 NGO든 누구든 간에 24년 전에 태양광이 싸져서 태양광으로 다 앞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는 태양광이 너무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렇지만 20년 후에 태양광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20년 후에 수소가 어떻게 될지 뭐 소형 원자로가 어떻게 될지 그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과거의 추세를 보면 더군다나 정부나 여러 나라들이 하는 탄소 중립의 정책을 보면 기술 발전 속도가 훨씬 빠르고요. 비용이 훨씬 싸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일 우리나라가 잘한다고 하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배터리 EV 전기차의 배터리 부분도 보시면 가격이 저렇게 급격하게 2000년하고 2020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는 거죠. 이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이유는 기술 발전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얘기들을 이제 했는데 제가 뭐 강조하고 싶은 건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나 우리나라 포함해서요 모든 나라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이자. 그러면 인프라를 생각했습니다. 전기 발전을 뭐 태양광으로 할 거냐, 원자력으로 할 거냐, 아니면 뭐 포스코 뭐 철강 생산을 뭐 수소 환원으로 할 거냐. 여태껏 그렇게 해왔더니 잘 안 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IPCC 학자들이 얘기한 거는 그게 아니고 앞으로는 수요자들 공급 측면에서 인프라를 어떻게 할 거냐가 아니라 앞으로는 수요자들에 대한 연구나 분석이나 이런 걸 더 많이 해서 수요자들이 조금 온실가스 줄이는데 더 많이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 타기, 뭐 지금 서울시가 하는 기후행동 카드, 뭐 정부가 하는 K 패스, 뭐 이런 거 통해서 수요자들의 행동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할 거다. 그래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갈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까지 잘못해온 거는 공급 쪽을 너무 받고 공급 쪽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어쨌든 수요 얘기를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만 지금 선진국에서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계속 올라가면 이산화탄소를 직접 제거해 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CDR이라고 해서 카본 다이렉트 리무벌이라는 공기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직접 제거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새로운 기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비싸죠. 근데 앞으로는 이런 기술도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돈 얘기를 제가 좀 하고 싶은데요. 이게 제가 맡았던 챕터인데 1.5도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가 얼마를 2030년까지 매년 투자를 해야 되냐면요. 매년
4.5 트릴리언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5천조가 넘는 돈이 매년 투자가 돼야 됩니다. 2도를 하려 그러면 2.3조니까 한 3천조 정도의 달러가, 더 3천조 원 정도가 매년 투입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2022년에 기후금융에 투자된 전 세계의 돈은 1,500조가 넘습니다. 그중에 우리나라가 한 거 제가 얘기하기도 창피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게 뭐 정부가 했던 뭐 민간이 했던 기후금융 말로만 하지 우리나라는 한 게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뭐 1%도 안 돼요. 전 세계 지금 하는 거에. 그런 수준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하겠다고 하는 게 한국의 수준이고, 그럼 어디를 해야 되느냐? 개도국 해야 되고요. 어디를 해야 되느냐? 전력 부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IPCC에서 했던 그런 가장 큰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후 변화에서 돈이 그러면 왜 이쪽으로 잘 안 오느냐? 돈이 없어서 안 오는 건 아니고요. 기후 변화로 전환하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장애 요인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거를 전환 리스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무 기후 변화 문제가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대응을 안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피지컬 리스크,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따른 물적 재산, 영향, 이런 피해가 커진다라는 그런 피지컬 리스크만 너무 강조되어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에너지 시스템도 바꿔야 되고, 생각도 바꿔야 되고, 제도도 바꿔야 되고, 이런 거가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이것도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전환 리스크 때문에 사람들이 바꾸지 않는 거지, 이 전환 리스크를 해소하면, 줄여주면 돈이 기후변화 문제를 다루는데 흘러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전환 리스크하고 피지컬 리스크 사이의 선택이지, 피지컬 리스크를 줄이자 갖고 돈이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환 리스크가 굉장히 큰 나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나 안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제도나. 환경부가 뭐 이거 하려고 그러는데 환경부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존의 관행이나 제도나 습관이나 관습이나 이런 걸 바꾸는 거에 따른 리스크 테이킹을 한국은 정말 안 하려고 하는 나라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없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탄소의 가격을 매겨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그거 저희 잘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고, 뭐 혁신, 이건 뭐 다 뭐 아시는 얘기고. 그래서 영양가 위기. 그래서 뭐 이렇게 기후 정의라는 얘기도 하고 기후 위기라는 얘기 할 때, 기후 정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후 때문에 제노사이드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이건 인권 저 유엔 안전보장이사에서 이미 2018년에 얘기한 거고요. 기후 위기라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뭐에 따른 뭐 GDP 로스라든가 이런 얘기 뭐 제가 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빈도나 자연재해가 늘어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블랙 락인이 하는 뭐 미국의 투자 회사니 뭐 민간 뭐 이런 데서 뭐 기후변화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뭐 ESG 뭐 한다 그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블랙락이 기후 친화적인 투자자라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그네들이 ESG 운운하면서 제일 먼저 그렇게 떠들었냐 하면, 기후변화의 물리적, 아까 피지컬 리스크가 큰 건 어디냐면요, 부동산이나 인프라 같이 위치 고정적인 자산에 대해선, 위치 고정적이라고 하는 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의 영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자산은 피지컬 리스크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데 투자한 회사입니다. 블랙락이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자로 돈 번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자기네 위험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대응하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취한 거지, 그네들이 뭐 기후 친화적이라서 그런 건 아니라서,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동산, 인프라 같은 위치 고정적인 자산에 대해서는 피지컬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가니 여기에 대한 해칭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는 기후변화를 일으킨
당사자는 인간이고 인간 때문에 기후변화가 생겼는데 그게 리벤지로 다시 기후가 인간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애드버스 이펙트가 지금 인간한테 미치는 특히 헬스나 웰빙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요, 2020년에 이렇게 장마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이 47일, 거의 50일 동안 비가 매일 왔거든요. 이건 장마가 아닙니다. 이미 벌써 우리나라 기후 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거고요. 뭐 태풍도 엄청 커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보시면 이렇게 2019년만 해도 이렇게 많은 태풍이 조금 오른쪽으로 비껴서 대한해협 쪽으로 오면 경상도가 피해를 받는 거고요. 약간 왼쪽으로 오면 서해안이 피해를 받는 거고 나머지는 다 일본 열도가 막아주고 있고 그래서 이런 패턴이 계속되고 있고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커지고 있고 폭염 열대야 뭐 잠 못 자는 날들 많아진다는 거 뭐 이건 뭐 매일 듣는 얘기시니까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이미. 식량, 우리나라 식량은 저는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고요. 기후변화 때문에 식량은 미국이 어떻게 될 거냐, 중국이 어떻게 될 거냐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두 나라에서 들여오는 농산물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기후변화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이 자기네 식량에 문제가 생기면 과연 우리나라한테 수출을 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기후변화로 생기는 식량 문제도 우리나라 간과할 수 없는 문제고요. 우리나라 평균 인식은 어떠냐?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10년 전에 한 거, NGO가 한 겁니다. 지금 해도 뭐 큰 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문제 누가 해결해야 되냐? 정부가 해결해야 된다. 제가 보기에 틀린 얘기는 하지만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개인이 해야 되는데 내가 할 건 별로 없다라는 거죠. 정부가 해야 된다. 내 문제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죠. 이게 한국 사람들 인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아까 IPCC 쪽에서 수요 문제를 얘기한 건 개인이 조금씩 바꾸면 5천만입니다. 저희 인구가 5천만인데 우리 한 사람이 1톤씩만 줄이면 5톤만 톤이 주는 거잖아요. 지금 정부가 줄여야 되는 몇 억 톤 중에 5천만 톤은 우리가 1년에 1톤 줄인다 하면 줄일 수 있는데 1년에 1톤은 한 달에 100kg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 할 생각은 없어요. 그냥 정부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부는 어떠냐? MB 때 조금 녹색 성장이라는 거 저도 그때 관여해서 했었습니다만 해보려고 했는데 좀 너무 빨리 했던 거 아닌가 싶고 그 후에 모든 정부는 박근혜 정부 아무 생각 없었고 문재인 정부는 한다 그랬다가 못했고 이 정부도 별 생각 없는 것 같고 이게 너무나 단기적이에요. 우리나라 정부들은. 아까 말씀드린 기후변화는 뭐 2030년에 어떠냐 50년에 어떠냐인데 그런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은 어떠냐? 뭐 인식은 있는데 하드 트랩에서 얘기하니까 인식은 있는데 내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부족한 거죠. 유럽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데 뭐 심지어 미국하고 비교해서도 우리 국민들의 생각은 있으나 행동은 안 하는 거죠. 이게 저는 총체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도 굉장히 단기적이고 국민도 실천할 생각이 없고 이게 한국이 지금 기후변화에서 당면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정책 시사점은요. 제가 조금 그냥 이렇게 뭐 대 뭐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기후변화 에 어떻게 적응할 거냐, 피해를 줄일 거냐 하는 문제하고 탄소를 어떻게 줄일 거냐의 문제인데 옛날에는 저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후변화 적응이라는 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인프라도 만들고 뭐 하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미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닥친 문제가 되고 매년 홍수도 나고 가뭄도 나고 하니 이미 현재의 문제가 돼버렸고요. 탄소 감축의 문제가 미래의 문제가 됐습니다. 이게 2030년에 가서 어떻게 할 거냐, 2050년에. 그래서 결국 단기하고 장기의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응하는 거에 돈을 더 많이 쓸 거냐, 탄소를 줄이는 데 더 돈을 많이 쓸 거냐, 선택의 문제가 돼버렸고요. 사전적으로 피해 비용을 줄이는
인프라를 바꾸거나 뭐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거나 등 사전적 대응을 할 거냐, 사후적 대응을 할 거냐의 선택에 따라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를, 기후변화 문제를 단순히 온실가스 줄이는 환경 정책의 문제에서 환경부가 대응해야 될 문제로 볼 거냐, 아니면 이걸 통해서 새로운 산업이나 새로운 투자나 무역이나 뭐 레이버 정책이나 이런 거로 볼 거냐에 따라서 정책 수단의 차이가 생기고, 아까 말씀드리는 1,500조냐, 3,000조냐 하는 거는 이미 선진국들이나 앞서가는 나라들은 여기서 새로운 경제의 기회를 본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민간이 돈을 넣는 건데, 저희는 아직도 민간은 정부가 뭐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할 거냐에 따라서 정책 수단이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후 정책만을 볼 거냐, 아니면 통합적인 환경 정책으로 볼 거냐. 지금 요새는 기후 정책하고 생물 다양성, 생태 문제 이걸 따로 보지 않습니다. 요새는 내처 베이스드 솔루션이라 그래서 기후 문제도 해결하고 생물 다양성도 보존하면서 생태도 확보하는 이런 정책들로 가고 있어서 환경 정책 자체도 통합적인 환경 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먼 나라 얘기죠. 이거 환경부에다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해도 뭐 국제회의 참여해라, 뭐 줌회의 해라, 뭐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또 한국 사회가 해야 될 문제는, 아까 제가 IPCC 보고서에서 미래 세대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가 과연 미래에 대한 투자 정책을 하는 거냐, 아니면 현재 지금 대응하기도 급급한 거냐. 강남역에서 그렇게 난리가 나면 거기에 배수 시설을 넓힌다, 하는 대응을 하는 거냐. 이거에 따라서 국가적인 자원이 어떻게 쓰이느냐의 문제도 생기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미래에 대한 투자냐, 현재 대응이냐에 대한 선택도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공공주도로 모든 거를 하겠다고 하는 나라지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절대로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리는 뭐 3,000조, 5,000조의 돈의 반 이상은 이미 그런 돈의 반 이상은 민간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공공이 하는 거는 반이 안 돼요. 이제 기후 투자에. 그런 상태에서 아직도 정부가 뭐를 해서 뭐 400조니 뭐 몇백조니 시중은행, 국책은행 모아놓고 부처 장관들이 그런 발상을 하는 거는 저는 정말 옛날 20세기구나, 후진국이나라는 생각밖에 할 수 없어서, 민간 주도로 뭘 하는 거에 있어서 너무나 뒤져 있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그 전환 리스크를 절대로 지지 않으려고 하는 나라의 행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통합적이고 장기적이고 민간과 시장 주도의 정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뻔한 얘기고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한 건데, 잘 안 되는 나라가 한국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혁신의 기회를 놓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자꾸 놓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세게 강하게 말씀을 드려봤는데, 제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